이번 파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0은 아마 여러분들의 고객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일 것입니다. 화면의 그래프와 같이 2015년 7월에는 윈도우즈 10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 말 정도쯤 윈도우즈 7을 출시했습니다. 아마 윈도우즈 10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고객에게 현재 또는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그 운영체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윈도우즈 10은 RAD 스튜디오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이 DPI와 4K 모니터 지원을 위한 VCL 확장이 있었고요. 특히 파워 모니터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MS에서조차 얼마 전에 이제 추가된 기능이고, 이 기능을 아주 개발 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해상도 이미지 리스트 등으로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추가된 윈도우즈의 새로운 그러한 기능들을 선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형 윈도우즈 10의 새로운 API들이 추가가 되어서 WinRT API가 추가와 윈도우 스토어 지원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윈도우 스토어에서는 이제 트라이얼이라든지 인앱 결제와 같은 기능도 이번 10.3 버전에 추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멀티 디바이스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숙제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2017년도쯤에서 안드로이드가 윈도우의 점유율을 역전을 했죠. 그리고 iOS와 macOS도 느지막하지만 점유율이 소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에 올인해 하면은 안 되는 시기가 왔죠. 윈도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iOS, macOS 등과 같은 멀티 플랫폼 그리고 멀티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멀티 디바이스 모바일 앱 개발 보겠습니다. 자, 종전과 같으면은 어떤 iOS나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벤더의 개발 도구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엑스코드 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걸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개발팀들 하나의 개발팀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개발팀을 두거나 하는 등으로 이 관리적인 요소와 그리고 비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의 개발 툴에서 여러 개의 플랫폼을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RAD 스튜디오가 파이어모키 기반의 멀티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RAD 스튜디오에서는 C++ 빌더 또는 파스칼, 즉 델파이를 이용해서 파이어모키 프레임워크 위에서 이 안드로이드의 영역과 iOS 영역이 포함이 되고요. 각각의 리소스들도 공통으로, 그리고 이러한 파이어모키와 RTL 라이브러리 또 공통으로 사용해서 하나의 개발팀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API는 각각 안드로이드 API를 직접 사용하거나 iOS API도 직접, 그리고 윈도우나 리눅스 API도 직접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로,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소스 코드로 안드로이드, iOS, OX10, 윈도우즈, 그리고 리눅스까지 한 번에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의 코드, 하나의 팀, 하나의 스케줄의 장점은 개발자는 같은 시간에 좀 더 생산성 높은, 더 인상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관리자 같은 경우는 앱 개발을 하나의 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성과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서 기술 주도나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통신 기술은 블루투스 영역에는 비콘과 블루투스 센서, 그리고 클래식 블루투스, 블루투스 LE,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와이파이 인터페이스 장비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비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비콘 장비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식별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식별 정보를 가지고 이 비콘과 모바일 디바이스 또는 데스크탑 디바이스 간의 거리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별 정보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콘이 어떤 거리에서 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또는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는 이 클래식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저전력 블루투스 BLE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기기 대 센서를 직접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물 인터넷 장비나 센서와 여러분들의 앱이 직접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장비에 이런 블루투스 장비를 달게 되면은 곧 여러분들의 장비도 블루투스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모두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앱 테더링은 앱과 앱을 손쉽게 연결하는 기술로 양측에 이제 앱 테더링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서로를 탐색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P2P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문자 또는 스트림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통한 인증이나 원격지에 있는 명령을 호출하는 등등을 아주 편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에 VCL만 있던 회사에서 모바일 화면만 파이어모큐로 개발한 다음에 앱 테더링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모바일 앱을 빠르게 시작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앱 테더링 따라하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사물 인터넷 그런 컴포넌트들을 이 게디 패키지 매니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사물 인터넷 장비와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샘플 프로젝트들이 이 게디 패키지 매니저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엔터프라이즈 커넥터와 같은 그리고 템플릿, ID 플러그인과 같은 다양한 그런 컴포넌트 250여 종 이상이 게디 패키지 매니저에 추가가 되어 있고, 메인 메뉴에서 툴스의 게디 패키지 매니저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항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멀티티어로 확장할 수 있는 RAD 서버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작고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작은 블록 단위로 서비스들을 개발한 다음에 이 블록을 연결하듯이 서로 이제 이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커다란 서비스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키텍처이고요. 자, 느슨하게 결합하고 이제 분산 처리를 하거나 서비스를 재사용하는 등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서버 아키텍처는 이 GUI와 업무 로직 그리고 DB 연결하는 게 그 모두 클라이언트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졌고요. 그리고 멀티티어 같은 경우에는 GUI를 분리하고 업무 로직과 DB 연결하는 부분을 그 미드웨어 서버로 가져가서 이렇게 세 개의 계층 또는 여러 개의 계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 로직과 DB 액세스가 하나의 이제 서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노리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 업무 로직과 DB 연결하는 것들이 각각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작은 단위의 서비스로 개발을 해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 큰 서비스를 구성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와 이제 모노리틱을 비교한 내용인데, 모노리틱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통짜 서버죠. 통짜 서버를 이제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개별적인 서버를 여러 대 두는 형태로 이 분산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 위주로 이렇게 서비스를 더 많이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그 병렬화, 분산화를 할 수가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이 레스트 서비스입니다. 자, 레스트 서비스는 HTTP 기반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방식을 정해놓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표준 인터페이스이고, 웹 기반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든 웹 서비스와 다수의 하드웨어에서 이런 다양한 API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강력하고 확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RAD 서버는 그 REST API를 아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델파이와 C++ 빌더로 백엔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 REST 그리고 JSON API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턴키 방식의 미드웨어 서버입니다. 자, 이 RAD 서버의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ST API를 이해하고, 그리고 RAD 서버로 서버를 구축하고, REST 클라이언트로 이 클라이언트를 개발하고, 그리고 데이터셋 기반으로 REST API를 구축하는 기능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 REST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고, 이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플랫폼에 있는 HTTP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보안 모듈, SSL이나 HTTPS 모듈 없이도 이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HTTPS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REST API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REST API 서버를 통해서 VCL이나 FireMonkey 모바일 앱 등으로 REST API와 연동을 할 수도 있지만, 센차, 엠바카드에서 최근 인수한 센차에서 EXT.js라는 강력한 클라이언트 개발 기술을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도 손쉽게 만들어서 이 REST API와 연동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기능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이그레이션 단계가 필요하겠죠. 자, 마이그레이션 현재 준비 단계와 수행 단계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준비 단계에서는 현황을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일정을 계획합니다. 자, 좀 자세히 볼까요? 자, 먼저 이제 현황을 분석할 때는 프로젝트 현황 분석을 통해서 작업 범위를 파악을 하게 되고,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일정, 산출 및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단순히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번 정도의 이제 프로토타입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보고, 그걸 기준으로 얼만큼 걸릴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작성을 하면은 실제 마이그레이션 수행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반으로 일정을 산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환체계 구축하고 소스코드를 전환하고 통합 테스트하는 과정을 마이그레이션 수행 단계입니다. 자, 일관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최대한 자동화해야 됩니다.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로 자동화를 해야 되고, 그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지 향후에 유지보수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자, 작업 중에 이슈들은 반드시 작업자 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슈 통합 문서를 만드시고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공유해서 이런 일관된 방식으로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공통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테스트 해야 되고요. 자, 자동화 작업으로 테스트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는 업무 담당자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준비 단계에서는 시작은 이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2페이지 가량의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대상, 소스 코드의 수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서드파티 컴포넌트 목록을 수집한 다음에 이 서드파티 컴포넌트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계획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위험 요소를 기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일정까지 계획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셨다고 하면은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상으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을 살짝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제 수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 공유 문서입니다. 자, 요 문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그레이션 컨설팅을 나가거나 마이그레이션 그런 교육 과정을 진행할 때 나왔던 이슈들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이슈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 할 때 방향을 더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수행 시 일관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입니다. refined.exe는 여러분들의 컴포넌트나 어떤 코드들을 일관되게 변환해 줄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도구이고요. 엠바카드에서 이 RAD 스튜디오 설치할 때 같이 제공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단에 있는 소개나 따라하기 자료를 한번 잘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텍스트 에디터로도 일괄적으로 어떤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폼 파일에 있는 컴포넌트들도 실질적으로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어떤 속성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속성을 추가하는 등의 작업에서 이 텍스트 에디터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일관된 방법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양식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슈 공유 문서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형태의 이제 문서이지만 이거를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개발자 Q&A에서 검색하시면은 아주 많은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워크샵 또는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이그레이션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워크샵 같은 경우에 저희 교육장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스코드 50에서 200여 개 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고요. 이때는 여러분들만의 가이드 문서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이슈를 잘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 교육과정 5일 동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교육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 소스코드를 외부에 반출하지 못한다 할 경우에는 이 마이그레이션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장소에 제가 방문해서 직접 마이그레이션의 가이드를 해드리고 이슈가 되는 것을 찾아서 문서화하고 초반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과정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